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견제구도 비대면으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방송을 보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할 기자 두 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뉴시스의 이종익 기자, 잘 들리시죠? 뉴시스 이종익입니다. 네, 잘 들립니다. 이 기자는 대학에서 비대면으로 수업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화상 연결 익숙하시죠? 대부분 수업이 화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편인데요. 최근에는 그 가상세계로 연계하는 그 메타버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사용법도 공부해야 되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더팩트의 김경도 기자는 지난 방송도 화상 연결 해봤으니까 오늘도 잘하겠죠? 방송 나간 건 봤죠? 어땠어요? 상당히 어색하게 나가는 모습 너무 잘 봤고요. 일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메이크업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서 주위에서는 이럴 거면 못 알아 나갔냐, 이거는 굴욕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김 기자 메이크업은 딴 사람 몰라도 김 기자는 좀 해줘야 된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큰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괜찮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연락이 올 정도였는데 김 기자가 먼저 좀 사건 개요 설명 좀 해주죠.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 10분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출장세차 업체에 차량에서부터 불이 난 걸로 파악은 됐었는데요. 화재 발생 직후에 차주가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을 옮긴 것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660여 대 정도가 크고 작게 피해를 입어가지고서 보험사에서는 피해 추산 금액을 한 100억 원대 정도로 잡고 있을 만큼 좀 크게 화재가 번졌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아직 추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가 진행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피해 금액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을 좀 밝혀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감식도 좀 이루어졌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감식도 좀 신중한 편인데 그래도 경찰은 그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국과수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최근 2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2차례라고 하지만 첫 감식은 연기가 빠지지 않고 또 차량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감식은 한 차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 감식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차량 등에 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이라든지 화재가 확산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에 있던 그 출장 세차 차량 폭발로 화재 발생이 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빠르면 20에서 한 달가량 소요가 예상돼 9월 10일이나 감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인이 처음에는 담뱃불로 화재가 난 게 아니냐, 그래서 SNS에도 굉장히 많이 퍼졌고 이게 또 언론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담뱃불 원인이라는 것은 추정이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화재가 발생한 그 출장세차 차량 차주는 중상을 입어서 사고 10여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찰 같은 경우 지금 CCTV 자료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이 화재 원인이라든지 확산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해서 감식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담뱃불로 인해서 불이 났다는 걸 아예 또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단정지으면 안 된다. 저희 언론도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주된 피해가 자동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 처리 관련해서도 큰 이슈가 됐는데 저는 사실 보험, 재테크 이런 거 전혀 잘 몰라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 기자? 일단은 각 보험사에서 출장을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전부 다 피해를 조사를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을 통해 가지고서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사들은 이런 수리 내역을 가지고서 최초 과실을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최초 화재 발생 차량 대물 보험이 한 1억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수준이다라는 이 보험업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좀 유의를 해서 봐야 될 게 이제 화재 당시 이제 주민들에 의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여부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의 이제 별도의 또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수입차가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것 자체도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보험 절차, 뭐 보상 금액 뭐 이런 거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출장 세차, 뭐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아파트 단지 많이 생겼다면서요. 피해 규모가 큰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LPG 가스통 폭발이라는 위험성이 내부돼 천안 지역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지하 주차장 내 출장 세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그 두정동의 모 아파트 내부 게시판에는 입주민들을 위해 지하 주차장 내 출장 세차 이용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출장 세차 때 사용되는 그 스팀 LPG 용기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단지 내 출장 세차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용곡동의 다른 아파트들도 엘리베이터라든지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이 같은 그 출장 세치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고요. 또는 내부 방송도 이렇게 출장 세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가지고서 출장 세차 업체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적힌 이제 안내문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라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건 어느 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 사실 이거 생업이잖아요. 세차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경비실 등에서 아예 단지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내에서 개별적으로 출장 세차를 요청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막기 때문에 아예 전화가 와도 요청을 해도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세차업계에서는 아직 그렇게 이제 정확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 출장 세차를 금지하는 것은 답답하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제 출장 세차를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번 일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담 사례도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 화재로 인해서 이 수돗물이 이 해당 아파트에 한 몇 시간 동안 끊기게 되었거든요. 한 며칠 정도 끊기게 되었는데 이제 주변 아파트 주민과 이제 상가에서 생수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소방과 경찰 관계자분들에게 이제 뭐 식사와 커피, 뭐 간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상가 화장실도 이제 완전히 열어가지고서 전면 개방을 해서 이 현장을 지휘하셨던 분들이 불편함 없이 그 다음에 뭐 화재를 피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셨던 주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 맘카페와 그 각종 이제 자생단체들에서도 따뜻한 이웃의 손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기자님 혹시 그 돈줄 내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돈으로 혼쭐 내주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역설적 표현이 아닌가요? 그 착한 일을 한 소상공인들을 도와서 도움을 주자, 돈벼락을 맞게 하자.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때 뭐 한 에그 타르트 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방관님들 고생하신다고 간식을 좀 드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알려져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 좀 팔아주자 그래서 돈줄 내자 해가지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봤고 저 오늘 사실 월급날인데 두 분 오셨으면은 이거 좀 돈줄 내서 좀 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거기 배달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천안시청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만나면 꼭 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사토크 견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 1동부터 온양 6동이라고 불리는 이 원도심이 정말 아산시의 한가운데 딱 건물의 규모와 연면적이 과다해서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고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원망을 하실 거예요. 왜 우리 원도심이 이렇게 됐을까? 물론 1억부터 시작하는 거겠지만 1억 정도 세워서는 이제 딜레이만 되고 실제 추진 견제구 주제는 아산 원도심 재개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기자 우선 아산 원도심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그 온천동 그리고 광곡동, 실옥동 등
이곳을 원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간다고 하면 옛날에 그 온양을 대표하는 온천과 그리고 현재 온양 전통시장 등이 밀집된 곳을 원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뭐 아산보다는 온양이라는 지명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는 특히나 온양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순신 장군님 생신 탄신일 전에 보면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에서 친수식을 진행하거든요. 거기 취재를 갔다가 사람들이 현충사를 얼마나 할까 해가지고 현충사 어디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에 있다 했더니 아산은 어디예요?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온양이다 했더니 그제서야 아실 정도로 온양에 대한 기억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온양 온천은 그 국내에서 기록상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전국 3대 온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만 삼국시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보면은 1300년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온양이라는 것이 그 지명이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백제시대에는 탕정군,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온수군, 그 조선시대에는 온창, 온천으로 불렸습니다. 그 지금인 온양이라는 그 지명은 1442년 세종대왕이 이곳을 그 온양군으로 개청한 후 계속 온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신혼여행 각광을 받았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온양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온양군이라는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온양과 아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별개의 지역으로 이제 전혀 다른 지역으로 그 인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근데 이게 1986년 1월 이제 아산군 온양읍을 온양시로 승격을 시키면서 아산군에서 분리가 됐었습니다. 행정구역상 이렇게 한번 좀 분리가 됐었는데 이제 다시 1995년 1월에 아산군과 이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아산시로 개편이 되면서 이게 폐지가 됐는데요. 이제 현재는 이 아산시 행정동에 이제 온양 1동에서부터 온양 6동으로 이 명맥을 이제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시군 통합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시 이름을 좀 보면은 온양과 아산, 뭐 천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좀 상당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산은 군이었고 온양은 시였는데 이게 아산시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던 거고. 근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천안시, 그 다음에 천원군 해가서 이제 시의 명칭을 따라서 이제 천안시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아산과 온양이 통합된 게 1995년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바로 아산과 온양이 통합을 해 아산시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 통합 이후에도 오랜 기간 이 아산시가 아닌 온양시라고 바꾸자 이렇게 이런 사람도 많았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 2010년까지 그 일부 토론방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아산시 명칭을 온양시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당시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온양과 아산이 있을 때 여론조사에서 500명 중에 52%가 그 온양시를 선택을 했다. 다만 아산시와 통합 당시에 그 온양시의 시의원은 6명이었고 그때 아산군의 의원은 11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상 졌기 때문에 지금의 아산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양시가 뭐 실세는 더 컸겠지만 아산군의 면적이 더 넓다 보니까 기초의원 구성도 아산구 소속이 더 많았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지금 시청, 뭐 주요 관공서 대부분 원도심에 있잖아요. 온양 시내에 있는데 근데 어쩌다 이제 원도심이 됐을까요? 온양 시내가? 아산시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온양 1동부터 온양 6동이라고 불리는 이 원도심이 정말 아산시의 한가운데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럴 만큼 아산시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었던 곳인데요. 2000년대 이후 이제 배방읍, 그 다음에 탕저 이런 곳에 이제 신도시로 부상하게 되면서 이제 각종 산업단지, 그 다음에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화 현상이 좀 심각해졌고, 근데 여기에 맞춰서 원도심도 뭔가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원체 신도시 개발에 대한 행정의 집중력, 그 다음에 시세에 집중이 되다 보니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소외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 이제 배방하고 탕정은 이제 천안하고 맞대고 있으면서 사실상 천안시와 이제 공동생활권으로 이제 분류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그 원도심 지역 인구는 얼마나 돼요? 토탈 합치면 이제 12만 이제 9,283명.
이 되는데요. 아산시 총 인구가 이제 33만 7천여 명 정도니까 한 아직도 3분의 1 정도는 이제 이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산시 행정구역상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원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배방읍이고 온양 3동, 그다음에 온양 2동, 둔포, 신창면, 탕정면 순으로 아무래도 이 원도심 쪽의 인구가 좀 순위권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경동 기자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원도심 인구가 전체 33만 7천 명 중에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배방과 탕정 지역 이쪽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이곳이 바로 그 배방읍이 8만 1,500명 정도, 그 탕정면이 한 2만 3,600여 명. 다시 말해서 그 이곳 역시 이 두 개 읍면이 전체 아산시 인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산 원도심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추진됐었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낙후된 이제 온양에 대한 재개발의 의지, 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보면 2010년에 이제 아산시가 2020 아산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규모를 보면 온양 도시 지역의 정비 예정 구역은 전체 총 38개소, 한 162만 이제 제곱미터 정도로 이렇게 규모를 잡았는데요. 뭐 이걸 좀 세부적으로 살펴를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이제 5개, 그 다음에 주택 개발 사업 지구가 22개,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6개, 그 다음에 도시 환경 경정비 사업소가 이제 한 3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최근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이제 온양 제일호텔과 온양 그랜드 호텔, 그 다음에 프린스 호텔과 이제 온총동 주택조합 등이 이제 추진에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온천을 품고 있는 아산 같은 경우 온천 관광 산업으로 한때 각광을 받았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이용객이 줄면서 침체기에 빠졌는데요. 지난해 온양온천을 대표하는 호텔 중 하나인 이 그랜드 호텔이 운영 30년 만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1966년 개관한 온양관광 호텔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연말에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아산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온양관광 호텔 측은 호텔 부진에 존재하는 그 충남도 문화재 3기로 인해서 시설 투자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투숙객 감소, 이런 경영난으로 연말에 폐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그 온양관광 호텔은 현재 추승률이 5에서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에 70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이제 암초를 만났다고요, 지금?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3개 건설 사업에 대해서 건물의 규모와 연면적이 과다해서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심의를 부결했습니다. 문화재 300m 이내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문화재가 왜소화 우려가 되고 역사 문화 환경이 저해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여기서 3건은 다 모두 왜소화가 있습니다. 그 왜소화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건물에 의해서 그 문화재가 왜소해진다는 거죠.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역사 문화 환경에 저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온양 관광 호텔 내 이제 도 지정 문화재인 이제 연계대비, 그 다음에 이제 신정비, 이제 온천리 석불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양 온천역 앞에는 이충무공 이제 사적비, 이제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 인근에서 이제 개발행위, 뭐 저희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현행 법령상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재보호법을 모법으로 하는 충남도 문화재보호구역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0조인데요. 그 건설 공사 시에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가 훼손, 멸실, 소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지역,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0m까지의 지역을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문화재 같은 경우 그 3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문화재 심의위원을 거쳐서 통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산에서도. 뭐 이걸 좀 뭐 슬기롭게 풀었다거나 좀 예외 사례도 있을까요? 예외적인 사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에 좀 되게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이제 공평 15, 16 지구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이제 매장 문화재들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언론에는 이제 항아리 속에서
금속활자들이 1,600개가 나왔다라고 해서 좀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문화재청이 이제 발굴 유적에 대한 이제 전면 보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울시는 이제 정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매장 문화재를 전면 보존할 수 있는 유적 전시관을 조성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 지어지는 건물 1층을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그러면 시는 이 전시 시설을 이제 공공적으로 기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를 해준 건데요. 이를 통해 이제 기존의 용적률이 이제 803%였었던 이제 해당 사업이 1,052%까지 이제 용적률이 올라가게 돼가지고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시행자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재청, 그 다음에 뭐 지자체 모두가 서로 이제 윈윈하고 문화재도 보존을 하고 개발 사업도 이제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 관계자라든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책위는 좀 개발을 해야 된다 찬성하시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대책위의 요구사항이랄까요? 입장은 뭔가요? 도심 재개발 사업이 그 지방 문화재, 그러니까 충남도 문화재 심의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충남도와 아산시가 원도심을 살리고 문화재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온양행궁 복원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논란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온양행궁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죠, 김 기자가. 온양은 이제 말 그대로 지명인 거고요. 행궁에 대해서 이제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은데, 행궁은 이제 말 그대로 조선 시대에서 그 본궁 외에 이제 임금이 그 밖에 나가서 머무는 임시 거처를 뜻하는 말인데요. 온양행궁은 근데 좀 특별했었던 게 공식 행사나 임시로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이제 다른 행궁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온천욕을 통해서 이제 병을 치료하거나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요양소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를 초수행궁이라고도 하고요.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여러 왕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기억이 있는데요. 뭐 특히 이제 정조는 자신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추억이 깃든 장소인 이 온양행궁에 영괴대라는 단을 설치를 해서 뭐 각별한 관심, 그리고 아버지의 추억을 기리기도 했었습니다. 행궁 이제 복원하자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산을 처음 출입한 게 2010년인데 그때 당시에도 몇 차례 기사를 쓴 기억이 있고, 또 포럼 같은 것도 뭐 창립식 뭐 이런 것도 취재했던 기억이 있고요. 온양온천 같은 경우 그 90년대 이후로 그때 당시 이제 IMF도 터졌고 그때 이후로 급격한 위상 추락과 명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제 그 취재 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기사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런 원도심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재 보호와 함께 이 온양온천을 살리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원궁 복원이라는 것이 정치권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가 바로 2010년 이후 11년, 12년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온천만 가지고는 관광 산업이 예전처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좀 행궁을 복원해서 옛 명성을 찾자 뭐 이런 차원에서 도입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벌써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2011년이면.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추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멈춰져 있던 이유는 뭘까요? 온양행궁 복원을 한다는 것은 아산 시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뭐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다양한 이 복원을 위해서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보면 사실상 그 재정 부족과 행정적 관심 부족이 아니었는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기록을 살펴보니까 2013년 아산시가 이때 온양행궁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무려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서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아산시 자체적으로 그 1,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온양행궁을 복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선거철에도 행궁 복원하자, 복원하겠다,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선거, 하여튼 선거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매번 뭐 할 듯 말 듯 어쨌든 표를 던져서 당선되신 분들이 제때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날 법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남도는 지난 6월에 추경을 통해서 온양행궁 정비 기본계획 예산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산시가 매칭으로 1억 원을 편성해 모두 2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상태인데요. 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이 발제될 경우에는
보통 수개월, 수년간 또 온양행궁 복원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 그러니까 재개발, 원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수립된 예산을 반납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온양행궁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하필 아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 편성됐기 때문에 좀 의아한 면은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 입장이 좀 동의가 되는 게 이게 뭐 아까 1,500억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몇 년 전에 몇백억씩 뭐 충남하고 아산이 세운 것도 아니고 이제 1억 정도, 물론 1억부터 시작하는 거겠지만 1억 정도 세워서는 이제 딜레이만 되고 실제 추진 의지는 없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재 뭐 아산시에서는 주민 뭐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서 복원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산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2월 말까지 온천욕을 위한 이제 조선시대 행궁인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을 시민 공론조사로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온양행궁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유사 중복시책 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시는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출범과 공론조사 전문기관 선정을 9월달 중에 완료를 하고 10월, 11월 중에는 시민 참여단 토론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11월에는 권고안 발표 및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민 공론화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그 대책이 이분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이분들의 이제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은 뭐예요?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제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이런 것들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각종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재개발 사업의 당위성, 그다음에 언제까지 온양을 이렇게 둘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산시 역시 뭐 이런 주민들 이제 요구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오는 12월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 모든 걸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산시에서 요것과 관련해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좀 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이 기자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는 물론 지켜졌지만 그때 당시 주민들이 50여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쪽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그 참석한 일부는 그 이충무궁의 사적교와 온양행궁의 오래된 문화유산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발을 맡고 있는 이제 문화재를 알맞은 장소로 이전하고 원도심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원도심이 개발돼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문화재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개발과 함께 문화재도 살리자. 이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산시의 간담회 소식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온양관광호텔의 김세용 총지배인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기 온양관광호텔 총지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원도심 발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그 문화재 관련해서 그 시민들과의 또 사업자들과의 또 소통을 좀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죄송스럽고요. 위원장님 그 호텔이나 뭐 이런 관광업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4, 5년 정도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온양 온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과거 이제 온양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이 대단했었잖아요. 어느 정도였나요? 아산은 이제 원천으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타지에서 원천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호텔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주중에는 1,000명 이상, 그리고 주말에는 한 2,000명.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그 4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온양관광호텔의 온천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영업은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온천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재개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모셨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원장님 그 아산 원도심, 온양 원도심 개발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온양
원도심이 주변 환경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 원도심 자체가 쇠퇴해지고 또 원천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천이 굉장히 특화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즉 원천만 갖고 원천에다가 플러스 여러 가지 투자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그 타지에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아산을 방문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원도심이 너무나 발전이 안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원천의 좋은 그 상품 자체가 많이 쇠퇴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도 개선이 안 되고 또 주변에 이제 상권도 그 쇠락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제동이 걸린 건데 혹시 이런 결과는 예상을 해보셨나요? 예상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전부터 서서히 이제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있게 투자 여건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갈수록 더 보수화되면서 심의 통과를 못하게 돼 있고 이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화재가 이 지역의 자부심 혹은 이제 자긍심이었을 텐데 지금은 또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문화재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그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시민들이 그 접근성을 통해서 교육적인 어떤 그런 여건도 조성이 돼야 되고 그래야 했으나 지금까지 그 원도심에 있는 문화재 그 5점 자체가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하고의 접근성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호텔 내에 있는 문화재 3점 같은 경우는 이 지역민들도 호텔 내 문화재가 3점이 있는 자체를 모르신 경우가 많으세요. 즉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 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를 잘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그거를 좀 알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분해하시고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를 옮긴다라고 하면 혹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있으신지 아니면 이 문화재하고 이 재개발이 좀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현재의 문화재를 그대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미래의 모습도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문화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문화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옮긴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 것이냐 시민들한테 그 문화재를 느끼고 접촉면이 넓은 이렇게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현충사라든지 외환이 민속마을이라든지 원양 미석박물관이라든지 또 신정오추경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모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을 또 개발시킬 수 있고 문화재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그 문화재 보존과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온양행궁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양행궁 복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온양행궁 복원에 대해서는 뭐 10년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뭐 좀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온양행궁 자체가 이제 일제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조선왕조 궁궐이었지만 어쨌든 행궁의 터가 개발이 되면서 그 지하에 숨어있던 그 많은 문화재가 다 유실이 됐습니다. 즉 행궁 복원을 해도 행궁 복원할 수 있는 의미가 많이 축소가 된 거죠. 또 그 10년 동안 언양행궁 복원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또 도에서나 시에서나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결과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해마다 똑같은 어떤 복원을 해야 된다, 그 문헌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모습만 추상적인만 같이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아산시 원도심이 지금 현재 모습이 될 수 있게끔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상권이 쇠퇴할 수 있게끔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행궁 복원 프로젝트로 인해서 안산시 원도심이 개발이 멈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도심 지역 아까 말씀 중에 50년 전하고도 똑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주변에 보면 뭐 배방이라든지 탕정이라든지 뭐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뭐 상대적으로는 좀 박탈감을 느끼실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그 원망을 하실 거예요. 왜 우리 원도심이 이렇게 됐을까?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이제 지금 서울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즉 원도심 개발 안 된 건 문화재였구나. 그리고 현궁복원 이걸로 인해서 모든 개발 행위가 멈춰버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원도심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재산성에 손해를 입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하락하고 그리고 인구는 유입이 안 되고 또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의 인프라는 계속 쇠퇴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요즘에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시민대책위원회 뭐 상인회라든지 자치위원회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더 이제 심각하게 이거를 진단을 내리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이 재개발 사업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원도심 내 인구 유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구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또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투자 여건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또 교육의 환경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즉 원양 행궁 복원, 문화재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 지금 현재 원도심은 도넛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도심만 개발이 안 되고 배반이나 탕정만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현재 멈추게 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원도심도 탕정이라든지 배방이라든지 천안처럼 개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삶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또 조성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됐건 지역 경제는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너무 앞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인근 천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그 도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 업체는 배제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상 선순환 경제가 아니라 그 어떤 수도권 기업, 대기업을 위한 이 도시 개발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혹시 이번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해서 상생 발전 계획은 있으신지요? 투자가들도 이제 몇 분 들어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부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또 기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한옥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쁘게 지어서 그 원천을 또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직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이 지역민들을 또 우선적으로 그 채용을 한다든가 지역의 어떤 그런 어떤 페스티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서 또 지역 발전에 또 기여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그 사업가들 중에서 대다수는 지역 발전에 일정 부분 기부금을 낼 수도 있고 또 발전 기금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주민들께서도 이제 사업자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세경경을 쓰고 굉장히 많이 봤으나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해야지만 지역이 발전할 수 있구나. 지역이 발전을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이제 시민 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찾아와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책위에서는 이제 어떤 활동,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일정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책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하고 이제 그 소통을 왕성히 할 겁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왕성히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투자가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끔 시민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공동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또 시민대책위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청이라든지 시청 그 쪽하고도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이건 역행할 수 없다. 즉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 정책도 중요하지만 뭐 보호만 하다가 원도심이 지금 현재 이 모습 아닙니까? 다 그 원도심 주변에 그 상가 건물들이 다 공실이고
또 인구는 자꾸 배방이나 탕정으로 가고 있고 여기 이런 지금 도널 형성이 발생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청 관계자들이나 도청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원도심 자체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이제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닥에서 우리 이제 대책위에서는 그래 문화재를 개발 명목하에 이걸 완전히 소외시킬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이거를 시민들과 같이 그 힘을 모아서 보호는 보호대로 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또 문화재의 그 교육적인 측면을 또 접촉면을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생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뭐 도나 아산시 뭐 문화재 심의위원회라든지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더 해주시죠. 문화재 심의위원들께서 지금 지역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시민들도 이제 목소리를 높여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예전에 그 보호수작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이제 전향적으로 바꾸려는 좀 어느 정도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위원들께서도 원도심에 만약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호라는 명목하에 원도심을 거의 황폐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심의위원들 분께서도 뭐 300m 거리로 인해서 300m 거리가 최소화되는 그리고 저 원도심 아산 원도심 쪽에 문화재가 5점 있습니다. 거기에 300m씩 다 그어버리면 원도심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층수를 낮춰라 뭘 해라 해서 조건을 다 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이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 유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재 심의위원 분들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아산시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게끔 개발과 보존이 같이 생성할 수 있는 어떤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양 관광호텔 올해 문을 닫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산시 출입할 때 몇 차례 이용을 하고 좀 그 소식 들었을 때 저도 서운한데 아산에서는 그래도 상징가드 같은 곳이잖아요. 위원장님 마음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온양 관광호텔의 그 직원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120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같은 거를 납품하는 업체들. 그래서 다 합하면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일정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온양 관광호텔이 이제 문을 이제 폐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변에서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도 또 납품업체들도 주변에 이제 시민들도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즉 온양 관광호텔이 문을 닫지 않고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호텔이 될 수 있게끔 문화재 심의위원들뿐만 아니라 도 관계자 그리고 시 관계자 분들께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앞으로 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이런 자리가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납득되는 부분이 충분히 더 되는 것 같고요.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기자분들은 어떠세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를 간직한 것이 또 이 문화재인데요. 뭐 개발이 우선이다, 이 문화재가 우선이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스페인의 툴레도와 이탈리아의 볼로냐 이런 것들 역시 역사의 유적이 발굴되면 지하에 보존 처리 방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상층부에는 건물을 올리는 일종의 이제 스페이스 선택석 방식도 적용합니다. 저는 이런 꼭 방식을 아산 원도심 재개발에 적용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의 보존과 그 선진국의 어떤 지역 개발의 조화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발하고 보존은 어느 한쪽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분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양이란 지명이 가지는 이 역사성, 그다음에 수많은 이 역사의 결과물로 이 지명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이거를 보존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만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온양이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발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문화재 보존도 분명히 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앞서 이제 서울의 종로 인사동에 있었던 그 사례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이 주민하고 그다음에 이 행정하고의 협의가 되고 서로 좋은 방법, 서로 이길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공존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님, 혹시 원더심의 개발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직 반대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수면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이야기했는데요. 이 충무공의 사적비와 온양행궁, 이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지켜는 져야 된다. 다만 그것을 이전하고 안 하고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도에 문화재 심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 주민들의 반발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취재를 통해서 기사 계속 전해주시고요. 오늘 이종익 기자 그리고 김경동 기자 두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 연휴도 다가오는데요. 코로나19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